네, 바로 이어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머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금요일장이죠.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네, 예. 아니 파란불이지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3대 지수 모두 초록불로 마감했습니다. 네. 예, 상승 다 상승했는데 뭐 상승 이유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 지수가 뭐 애매한 숫자로 이게 마치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랬고 나쁘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은 애매한 숫자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뭐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모두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완전 봄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요. 뭐 헬스케어나 뭐 산업재 부분에서 일부 좀 뭐 약보합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 대부분들이 이제 업종이 상승하거나 강보합 상태를 좀 보였고요. 테슬라가 왜 저렇게 많이 올랐죠? 예. 악재가 많은데. 예, 악재가 많았던 테슬라가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가 570불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낮은 부분에서 예,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5% 넘게 아니 5% 가까이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상승을 해갖고 뭐 테슬라가 좀 많이 만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 좋은 그 고용 지표 때문에 저렇게 다 상승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주간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간으로 보게 되면 주간으로 봤을 때는 그 전반적으로 그 전주 내내 등락을 했었는데 기술주랑 그 금융주가 강보합을 좀 보였습니다. 기술주 금융주가 강보합을 보이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에너지 섹터인데 에너지 섹터가 이제 한 주 동안 계속 상승을 좀 했었고요. 그 헬스케어 중에서 진단업종, 진단 섹터가 눈에 띄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이제 늘어나고 그 이제 팬데믹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서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테슬라는 그 5% 가까이 금요일날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봤을 때는 5%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럼 금요일이 없었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겠네요. 예, 10%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요즘 악재를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새로 나오는 뭐 호재와 악재가 두 개 다 있는데 오늘 또 나온 걸로 봐서는 테슬라가 이제 그 FSD라고 하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바로 되지 않는다.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은 5단계는 바로 안 되고 앞으로도 뭐 오래 걸린다. 사실 수십 년 걸린다 얘기했죠. 예. 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1년에 그 테슬라 자동차를 사면 테슬라 자동차 오너는 예, 모두 다 무인 택시의 오너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작년에도 안 됐고 그러니까 2020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는 걸로 예전부터 그 엔지니어들은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공격을 좀 받는 거 아닌가 싶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로 지금 버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전주 시황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테슬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요일장에서도 하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금요일장에서 반등을 했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 5% 이상 하락을 했다. 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 나온 고용지표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고용지표 그 지난주 그 현지 시간으로 네. 예 6월 금요일날 발표했죠. 예, 6월 4일 날 발표한 그 현지 시간 6월 4일 날 그 고용지표 발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노동통계청 자료를 가서 리포트를 좀 봤는데 리포트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고 이제 눈에 띄는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그래프를 좀 보게 되니까 완만하다 거기서도 완만하다는 표현이 좀 있었는데 1년간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피치가 올라가고 또 하락하는 이 두 가지 국면은 작년 그 3월달, 4월달 두 달인데 이때 이제 실업률이 급격하게 15%까지 왼쪽 편은 실업률, 오른쪽 편은 비농업 부문 그 신규 일자리 부분인데요. 네. 예, 그 부분인데 완만하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올 초에 이제 뭐 6%대 들어가면서 곧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4%대까지 바로바로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조정이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비농업 부분 그 일자리 수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았는데 그것도 회복이 상당히 좀 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 숫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겠는데 네네. 실업률이 6.1에서 5.8로 떨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 실업률을 계산해내는 게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실업자 숫자가 직장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줄어드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많이 안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하십니다. 실업률이 뭐 낮은데 일자리 많이 안 늘어났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이 그렇죠.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조금 중단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게 이 올 여름, 그러니까 휴가 시즌을 끝나고 났을 때 이 더 이상 정부나 주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완전히 없을 때, 그리고 저축했던 지금까지 받았던 보조금이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저축한 걸로 생활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실업률 통계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미스매치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추이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추이를 가지고 보려고 해서 제가 그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네. 미국 고용 지표 중에 실업률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은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이제 완만하게 내려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숫자 통계인데 왼쪽에 빨간 부분이 이제 이번 달 발표, 가운데가 이제 예측치, 오른쪽이 전월인데 예측치를 대부분 다 이제 비트하거나 비슷한 숫자로 그 실업률은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실업률은 완만하게 조절이 된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랑 그 일자리랑 그 점점 이렇게 호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애초에 늘지가 않으면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예,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비농업 부분 일자리를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완만한 어떤 추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큰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예, 계절 지수도 물론 반영이 되고 네. 예, 겨울에는 이제 물론 이제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완만하지 않은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55만 9천 건, 뭐 26만 6천 건, 91만 6천 건. 처음에 이제 91만 6천 건이 3월 달에 늘어났다 해서 이제 4월 달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이제 금리가 뭐 1.7%까지 올라간다, 네. 뭐 2%까지 도달한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외부 활동이 그만큼 많이 늘긴 했어도 일자리로 바로 연결이 되지는 네.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으로 봐서는 바로 돈줄을 줄이기에는 아직 연준이 어떤 태도 변화를 하기에는 시간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시장은 상당히 안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려놓은 숫자가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도 사실은 물론 고용 지표가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하지만 네, 경제 상황 전체로 볼 때 PMI 지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그 세부적으로 보면 재고 문제라든지 네. 인건비 문제라든지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이 네.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연준이 고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할지 네, 그리고 또 연준 이사들 중에서 비둘기들이 매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이런 바뀌었죠.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6월 15일, 16일 열리는 FOMC를 갖다가 낙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6월 달은 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뭐 거기서 5월 달과는 다른 기조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이런 이 발언 중에 스테이트먼트 중에 어떤 단어가 새롭게 들어가느냐 이거를 좀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저희가 또 비교해서 또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 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예. 연준의 스탠스, 뭐 테이퍼링 논의가 이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네. 아닐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테이퍼링 뭐 그 전에는 어땠는지 좀 네. 예, 기존 뭐 예전을 뭐 보면은 이제 좀 엿볼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테이퍼링 하면 그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테이퍼링 텐트럼이 있었고 네. 주가 시장이 폭락했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굉장히 긴 장기 시기열로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그 주식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US 30이라고 이제 그 시장 지수를 이제 추정하는 그래프를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화살표가 서프라임 사태가 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최절정에 이르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유럽으로 전염이 됐을 때입니다. 이제 유럽으로 전염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했죠? 거죠. 네. 예,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테이퍼링 구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3년 예. 실제로 시작한 거는 2014년 1월이고 예, 예. 테이퍼링 말을 처음 꺼낸 건 2013년 5월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5월에 말을 꺼내자마자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예, 예. 안 할 거야라고 얘기했다가 결국 네. 논의는 하반기 가가지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논의도 하고 뭐 일정도, 발표도 했다가 일정을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게 저희 표에 보시는 것처럼 테이퍼링 구간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로 테이퍼링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이퍼링 직후에 뭐 어떤 그 장기 시결로 보면 우상향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는 이제 텐트럼이라고 하는 발작이 있었고요. 표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상승하는 폭은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부채 상환이나 이런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상황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2018년부터 정상적으로 금융시장이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폭락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테이퍼링 부분만 이제 완전히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 상황만 2012년부터 16년 사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정을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게 되면 네. 첫 번째 이제 깊게 하락하는 2012년 그 직전에 그 하락하는 부분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번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이게 그 해소가 되다가 뭐 피그라고 하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재정위기가 와서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한번 폭락을 하고 그리고 테이퍼링이 이제 첫 번째 화살표. 제가 저런 이제 그 노란색, 빨간색으로 돼 있는 첫 번째 화살표 그때 테이퍼링을 최초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 발표를 하고 14년 1월달에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시장은 요동을 칩니다. 막 급등락을 하고. 저도 한번 뒤져봤더니 예. 2013년 5월에 버냉키가 처음으로 테이퍼링 언급을 했고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이 텐트럼 발작을 일으키니까 일단 부인을 합니다. 예, 예. 부인을 했다가 이 테이퍼링 논의를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논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기는 2014년 1월부터 들어갔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렇죠.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거론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상황보다 그러니까 그 이전점보다 2014년 1월 테이퍼링 시작할 때의 주가는 더 높은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표를 보시면 그 텐트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제로 그 테이퍼링에 시행을 했을 때 그 더 높은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 화살표보다 두 번째 화살표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표보다 세 번째 화살표가 더 높은 시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0월달에 양적 완화 세 번째 화살표가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나서 10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맨 마지막 화살표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암시를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암시를 하니까 그때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 빠졌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하고 나니까 다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지수는 20에서 30%씩 뭐 단기간에 네. 이제 뭐 종목별로는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장기 시계열로는 계속 상승한다. 이게 텐트럼이 일어나거나 시장에서 요동을 치는 그런 반응이 있을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 됐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가 끝나고 금리 인상까지는 한 8개월 걸렸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또 이번에도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관련 또 ETF 또 예, 관심 예. 가져보면 좋을 만한 ETF로 네. 엑셀2를 좀 추천해 주셨는데 예, 예. 이 오늘 또 보니까 또 비슷하게 엑셀F를 가져오셨어요. 네, 예. 어떤 ETF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XLF를 가져온 거는 이제 뭐 이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싸게 사서 뭐 주식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똑같죠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일반인도 그렇고 내 전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여기가 싸기 때문에 여기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완만하게 개선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금리가 인상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금융주였습니다. 네. 이제 금융주는 제가 그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이제 고용 지표도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시장에서 테이퍼링 했을 때도 긍정적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XLF라는 그 이제 ETF 중에 금융주 섹터 ETF를 네.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금리가 올라가면 돈 장사하는 금융주들이 돈을 많이 벌 거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부실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를 때 그런 네. 부실 자산이 적은 금융회사를 골라야 되겠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이 ETF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네네. 어디에 대출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그 이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열람을 할 수는 없죠. 내부자가 아니면. 그렇죠. 근데 이제 편입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종목, 편입하고 그릇에 담고 있는 이 바스켓에 있는 업종들이 이게 소형인지 대형인지를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소형인지 대형인지와 이 금융자산의 사이즈가 작은지 큰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담고 있다면 거기에 이제 상품,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적게 담겨 있다면 주로 크고 안전한 자산 위주의 상품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XLF는 제가 말씀드린 후자에 좀 더 가까운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우리 기억하지만은 IMF 외환위기 때 금리 엄청 올라가니까 제일 처음 망했던 게 은행들 예, 아닙니까? 종금사가 제일 많이 그랬죠. 망했었죠. 종금사는 뭐 원재가 있으니까 그랬다 손치더라도. 네, 네. 네. 네, 그래서 XLF를 말씀드린 건 경기 회복이 될 때 가장 밸런스를 잡기가 좋은 업종이다. 그래서 XLF를 가져왔고요. 여기 XLF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S&P 500 중에 이제 금융주에 투자하는 그런 업종 ETF고요. 뭐 이제 표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MSCI 그 예스 지수는 이제 그 AA, AA 등급이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ETF 등급으로는 84점이니까 양호한 펀드라고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무겁질 않나요? 움직임이?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고용지표 호전보다는 좀 더 높은 가파른 상승세를 그래요?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요약을 네네. 한번 보게 되면 발행일은 상장일은 98년 12월 6일이니까 상당히 굉장히 오래됐네요. 오래됐고요. 설정액은 이제 44 빌리언이니까 굉장히 큰 네. 금액입니다. 하루 거래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이제 1 빌리언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하루에 16억 달러어치를 사고 판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금액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들어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한번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제 구성과 비교를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표는 가운데 그 뉴트럴로 돼 있는 게 중립이고요. 네. 이제 그 맨 위에 노란 게 이제 밸류입니다. 이제 비싼 주식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보면 그 비싼 주식을 많이 담고 있죠. 맨 위에 줄에 네. 보면 이제 화살표를 쳐놓은 게 제가 화살표로 4개 강조한 점이 이 XLF가 지금 하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제 어떤 밸런스를 추를 잡는데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로우 사이즈가 가운데보다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작은 기업이 적다는 뜻입니다. 적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모멘텀, 라이징,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는 뜻인데 그 모멘텀이 있다는 뜻은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호전이 됐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 밑에 화살표를 보면 일드, 캐시플로우가 이제 말하자면 그 저기가 있냐는 거죠. 이 배당, 그것이 있느냐 그런 건데 여기 캐시플로우가 좋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변동성. 이제 변동성이 로우 저 퀄리티는 뭡니까? 퀄리티요. 네.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부실 기업, 부실 자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상에 편입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성장주 중에 실적이 전혀 안 나는데 네네. 미래 가치로만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나고 있는데 그 실적이 나는데 뭐 성장성 떨어지는데 그걸 담고 있는지. 근데 이제 퀄리티로 봤을 때는
그렇지 그런 않다. 예. 나쁜 것들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거의 빠져 있다고 보는 거죠. 자산이 많은 기업들을 담고 네, 있다는 뜻이죠. 네. 예, 그리고 로우 볼레시티 맞는 발음입니까? 아까 volatility라고 예, 했죠. 예, 네, 로우 변동성. 예, 로우 네. 볼레 볼이라고 하죠 보통. 예, 네. 예. 변동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꽤 괜찮다. 예, 이렇게 판단해서 이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포트폴리오 및 구성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음 이제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네. 전체 투자는 다 미국에 하고 있고요. 음.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뱅킹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뱅킹 서비스에 들어 있는데 일반 그 시중은행에 제일 많이 들어 있고 두 번째가 보험사에 들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투자은행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탑 10을 보시게 되면 탑 10이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는데 왜 이게 그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 첫 번째가 버크셔 해더웨이입니다. 예, 버크셔 해더웨이가 있으니까 한번 거래할 때마다 뭐 10억 달러씩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JP 모건 체이스고 세 번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번째가 웰스파고 그리고 그 다음이 시티은행이고 그 다음이 모건 스탠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여기에 그 이제 탄탄할 수밖에 없는. 예, 네. 우량 자산이 대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게 깡통 차면 세계가 망하겠네. 그렇죠. 네, 네. 세 개가 망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XLF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적으로 보는 게 네. 안전적으로 볼 수 있겠죠. 개별 자산으로 하신다 그러면 네. 그 매매를 그 스윙을 하시거나 뭐 배당을 더 기대를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물론 배당이 나옵니다. 이것도 배당이 나오고 이것도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데 네. 여기서 뭐 보게 되면 JP 모건 체이스나 그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작년 저점 대비해서 7%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주에서도 좀 더 고수익을 누리겠다 하시면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맞겠지만 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지금부터 한 반년 전에 투자를 했더라면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까요? 반년 전에요. 네. 네, 반년 전에 하셨으면 지금 표를 보게 되면 반년 전에 하셨으면 엄청 많이 벌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반년 전에 하셨으면 한 25% 30%? 네. 예. 지금 그동안의 퍼포먼스는 어땠는지도 좀 보여주시죠. 예, 그 장기 퍼포먼스가 좀 중요해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금융위기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퍼포먼스를 한번 보게 되면요. 세계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서서히 상승하다가 금융위기가 오면서부터 계속 하락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이제 팬데믹이 오고 나서 하락을 했고 이게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상승한 걸 보면 원래 상승하려는 그런 그래프 그대로 이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년 거를 짧게 한번 보게 되면 평균 수준 기간이 지금 한 30불 정도 되는데 지금 38불 정도 되고요. 예, 지금 이게 투명이 아니네요. 저 표는 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30불 수준인데 이게 지금 평균 수준이고 현재는 38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 수준인데 팬데믹이 오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팬데믹 때 20불에서 25불 수준이 평균 수준이었고요. 지금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상승을 하고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으면 이걸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3개월 퍼포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월 퍼포먼스는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3월 달부터 금리가 올라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2월 달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 계속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뭐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지만 안정적 거래량을 보이면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게 원래 그 5년, 20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0불을 넘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정도 38불에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걸 가지고 큰 수익을 내신다기보다는 경기가 뭐 좋아졌을 때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 자기 자산의 밸런스를 잡는다고 했을 때 다른 게 급등락할 때 이 자산은 오히려 상승 여력이 있거나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자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